우리 정소당 아나운서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이야기들이고 이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내는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요.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아마도 컴퓨터의 역사가 뭐 꽤 뒤로 미루어졌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Jobs without Wozniak 이야기를 우리 정소담 아나운서가 했는데 실제로 애플 2, 애플 3, 애플 1부터 아무튼 애플 3까지 계속 이걸 만들어낸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워즈니액이 다 만들었어요. 워즈니액이 정말 컴퓨터의 도사입니다. 정말 도사는 워즈니액이에요. 그러면 잡스는 뭐냐? 이 사람은 정말 장사꾼이었어요. 워즈니액이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21살 때 뭐 이럴 때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슨 그 CPU 말이죠. 그 중앙 연산 장치라든가 그 컴퓨터 껍데기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없는 그 학생들이 그거를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아무것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그 기억나세요? 정주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소를 만드는 그 과정이요. 거기서 만들어진 배를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를 사달라고 그리스의 리바노스라고 하는 선박회사 사장을 찾아가서 그 선박을 존재하지도 않는 선박을 팔아가지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조선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주시겠습니까? 하고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 너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사줄게 한 거예요.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CPU도 없고 껍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도 없어. 왜? 학생들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정주영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그 테리라고 하는 자기 컴퓨터를 그러니까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재료상을 가서 이 사람이 이 컴퓨터를 지금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여기다 외상으로 주면 내가 그거를 받아다가 만들어서 이분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서 부품값을 지불할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컴퓨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게임 메이커예요. 이 사람은 뭔가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 자체가 무슨 대단한 엔지니어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기업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기술만 가지면 가다가 10중 8구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미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기업가의 세대 구분인데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난 10강 때 제조업 절정에 달하다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그러니까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미 갔거나 아니면 근접해 있다. 그건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3세대 기업가들의 지금 절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강까지는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발전할지 안 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바로 그 과제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컴퓨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컴퓨터. 원래는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죠. 독일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집채만한 컴퓨터가 됐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로켓을
우주선을 달나라에도 보내고 했지만 그건 뭐 집채만한 컴퓨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연산 장치들이 규모가 작아지고 계속 작아지면서 또 값이 싸지면서 그것을 개인이 가질 수도 있는 정도까지 값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제락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복사기 회사로 알고 있는 거기에서도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아타리라고 하는 타자기 회사에서도 뭐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때 가장 볼만한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은 그런 기존의 기업들이 아니고 바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월즈니악이라고 하는 그냥 동네 청년들인 거죠. 동네 청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그 동네, 큐퍼티노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던 그냥 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이 그런 거죠. 근데 뭐 이 월즈니악이라고 하는 친구가 워낙이 뭐 괴짜고 아무튼 재주도 좋고 그러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걸 꼬신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월즈니악보다 5살 밑에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갖고 휘두르고 뭐 일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뭐 월등하게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월즈니악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돈 없는 상태에서 그 부품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팔고 거기서 돈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1977년에 애플 II라고 하는 본격적인 이제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세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저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기업가였다. 20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1977년이었잖아요. 여기 1977년.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데스크탑 컴퓨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애초에 DNA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것의 DNA는 오히려 아이폰하고 같은 계열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으로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DNA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IBM PC라고 하는 거죠. IBM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PC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것의 고유명사처럼 됐어요. IBM의 개인용 컴퓨터는 PC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얘네들은 이제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는 애플 2, 애플 3 이런 이름들을 썼거든요. 여기는 PC라고 하는 얘기를 안 썼습니다. 그런 단어를. 근데 IBM은 PC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1981년에 이거보다 4년 후에 나온 컴퓨터니까 수준이 얘네들 거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기술적으로 수준이 훨씬 떨어졌죠. 그래서 1981년에 이 IBM PC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 스티브 잡스가 IBM을, 이 공룡인 IBM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이 공룡을 조롱합니다. 신문에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아예 광고를 내버려요. 웃기지 마라 하고 광고를 냅니다. 이게 1981년 8월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광고예요. 스티브 잡스는 진짜 악동입니다. 진짜 싸가지 없고. 근데 아무튼 일은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웰컴 IBM입니다. 어서 와라 이거. 잘 왔다. 잘 왔다. 인제 왔냐? 뭐 그런 식입니다. 인제 왔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처음에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을 발명했을 때, 저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애플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하고 이제 월스니악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명 정도는 이 퍼스널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을 걸로 추정했다는 거예요. 1억 4천만 명,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지금은 뭐 한 40억 명 정도 되지 않나요? 아무튼 이때는 1억 4천만이 저 컴퓨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 4천 정도는 그래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애플, 우리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1년에 몇십만 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언제 우리가 1억 4천여 명한테 이걸 공급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서 부지런히 공급해라. 너희들 겁나지 않아. 이거였어요. 예. 인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협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야, 웃기지 마라. 너희들하고 IBM PC하고 애플 2, 애플 3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것들만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형편없는 것들이 팔릴 때도 많아요. 그것이 성공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1984년에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윈도우 같은 거예요. 윈도우처럼 여기에 그림이 나타나가지고 그림을 클릭하는 방식을 1984년에 이미 채택을 합니다. 애플은. 예. 채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그 발명을 하는 거죠, 이때. 그런데 그 당시에 IBM은 어땠냐면 이랬어요. 여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기다 이제 그 프롬프트가 나오면 거기다 뭐 명령어를 쳐서 넣고 엔터 치고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도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애플은 그때 이미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썼어요. 예. 자, 기술적으로 도저히 IBM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을 스티브 잡스와 그 월스니액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혀 기대 밖이었죠. 이것은 보십시오.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보라색이 바로 맥킨토시, 즉 애플의 마켓시어예요. 시장 점유율이에요. 이것은 10% 밑에서 그저 오르락가락 뭐 이러죠. 예.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IBM PC는 어떠냐? 뭐 수직 상승을 합니다. 수직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용 컴퓨터 하면 PC가 된 거예요. 우리 PC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예? 데스크탑 PC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PC라고 하는 게 바로 IBM PC인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IBM PC Compatible이라고 하는 거죠. IBM PC 호환 기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를 보십시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애플이 몇 년에 발명했다고요? 1984년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소위 우리가 지금 윈도우라고 부르는 것을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게 윈도우 3.0부터고요. 그게 1990년입니다. 애플 맥킨토시보다 6년이나 뒤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IBM PC 호환 기종에서는 다 그 프롬프트 뒤에다가 명령어를 쳐가지고 엔터를 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애플 맥킨토시는 어떤 거였냐? 클릭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처럼 편하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IBM은 호환을 허용했습니다. IBM은 자기들의 사양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호환이 되는 것을 당신들 마음대로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IBM PC 호환 기종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쫙 생겨난 거예요. 지금 마치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공짜로 다 뿌렸잖아요. 아무나 다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삼성이든 LG든 무슨 뭐 화웨이든 뭐 아니면 뭐 샤오미든 누구든 간에 다 갖다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탑재해서 그걸로 그냥 출시를 하면 되거든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쫙 퍼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랬던 겁니다. IBM PC는 호환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들은 다 IBM 호환 기종을 만들었던 거죠. 저걸 호환 기종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방식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매킨토시 호환 기종을 만들면 어떨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허용을 안 하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따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매킨토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쫙 IBM PC가 기술적으로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 매킨토시보다 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IBM PC가 저렇게 올라가게 됐다. 저 IBM PC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덩달아서 어부지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빌 게이츠입니다. 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IBM에다가 IBM PC에서 그 PC를 작동하도록 만드는 MS-DOS,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IBM 호환 기종들이 쫙 퍼져나가니까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다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IBM PC가 호환 기종을 허용하면서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였냐? 바로 빌 게이츠였던 겁니다. IBM은 돈 별로 못 벌었어요, 근데. 왜? IBM은 다른 회사들이 그걸 흉내내가지고 다 기계를 판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파는데 거기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다 누구 거였냐? 그건 빌 게이츠 거였다고. 예. 그러니까 정작 IBM은 별로 돈을 못 벌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죠. 네,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쌌어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 매킨토시는 비쌌어요. 지금도 애플 맥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이것은 매니아들이나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출판한다든가 이러면 그 출판하는 컴퓨터들은 맥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킨토시를 쓰는 경우가. 왜? 기술적으로 그게 뛰어나요. 그런데 비싸. 그게 스티브 잡스의 전략인 겁니다. 비싸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흉내 못 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퍼져나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IBM PC는 퍼져나갔던 거예요. 너그러운 PC였던 것이죠, 이것은. 너그러운 정책과 아주 까다로운 정책. 이것의 대결에서 대개 보면 너그러운 정책들이 이깁니다. 또 하나의 그런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디오를 안 보잖아요. 비디오를 안 보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비디오를 봤잖아요.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봤는데 그 비디오의 녹음 방식이 뭐였죠? 무슨 방식이었습니까? VHS였죠. VHS 말고 또 하나가 있었죠. 베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베타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VHS보다 베타가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베타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베타는 소니 거였죠. VHS는 도시바 거였어요. 이거 정책이 달랐던 겁니다. 베타가 기술적으로 뛰어난데 소니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근데 VHS는 아무나 갖다 써라 된 거예요, 그거를. 아무나 갖다 써라. 근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도시바의 기계를 써야 될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녹음 방식을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소니가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바에 VHS가 승리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 뭐 컴퓨터에서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컴퓨터들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니까 그 컴퓨터들을 쓰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 여러분 이거 써보셨어요? 워드 퍼펙트라고 하는 거? 예. 이 워드 퍼펙트라고 하는 게 저거 한때는 대단했었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한 버전 3.0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 워드 퍼펙트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또 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저게 이제 최초의 브라우저죠. 인터넷 브라우저였고 저게 뭐 한때 뭐 대단했었습니다. 한때 대단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에다가 익스플로러를 갖다가 끼워서 공짜로 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익스플로러가 시장을 넓혀갖고 저것 때문에 이 내비게이터하고 익스플로러하고 소송까지 붙고 뭐 야단 법석이 났었죠. 근데 뭐 익스플로러가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터스 1, 2, 3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예. 스프레드시트. 지금은 엑셀이 뭐 완전히 뭐 다 이제 장악을 했지만, 이런 것, 이거 한때는 굉장히 명품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듯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구글, 뭐 빙, 링크드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명품들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등극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죠.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그 삼성하고 이 현대차 어디더라? (43인가요) 예, 잘 보이시네. 여기 현대도 있고 뭐 기아 있고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러니까 여기에 제조 기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조 기업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하이 랭킹에 있는 것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플도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죠? 1등. 구글은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고. 하긴 요즘에는 또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자동차 기업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IBM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또 SAP이라고 SAP 여기도 그렇고요. 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아무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 보면은 9개인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이 랭킹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제조의 시대는 갔어요. 우리에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에게 삼남인 이건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희야, 너는 기업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매스컴을 해라. 뭐 이랬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병철 회장에게조차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계에서 큰 기업들,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꼭 제조업이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잘 나가는 기업, 애플,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도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저게. 이런 기업들을 보면 이제는 진짜 소프트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조업 기반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산업을 하자 그래서 제조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서비스업을 잘하자고 해가지고 제조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서비스업이 지금 형편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위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 여기는 저하고 옷은 비슷한데 참 분위기 다르네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고요. 이 사람은 레리 페이지고 이 사람은 세르게이 브린이고. 그런데 자,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이 못생긴 사람은 누굴까요? 저 못생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자, 손 들고 맞춰주시죠. 네. 알리바바닷컴. 이 이름이에요? 자, 또 누가 손 들고. 됐어요? 마윈.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정말 잘하시는데요? 알리바바닷컴의 마윈 창업자입니다. 자,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책으로. 네, 책으로 들으시죠. 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못생겼잖아요. 저 사람이 원래 잘할 수 있는 것은 싸움을 잘했대요. 저렇게 정치는 작아도.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거. 이걸 굉장히 잘했답니다. 이 사람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직업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홍콩의 영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하다가 이제 제리 양하고 미국 야후의 제리 양하고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제리 양이 이 사람을 잘 봐가지고 이 마윈을 손정의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손정의가 이 사람 마윈이 하는 몇 마디 들어보고서는 2천만 불을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2천만 불을 투자를 하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못생긴 사람한테, 영어 선생님한테. 근데 그 씨를 봤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무튼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본에서 손정희가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를 넘어섰죠. 그 재산이.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알리바바닷컴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것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거죠. 여러분 박성현 회장 아세요? 뉴데일리의 박성현 주필? 그 박성현 주필이 요즘에 무슨 비즈니스를 하나 하시는데 얼마 전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국에서 부품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알리바바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B2B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B2B로 시작한 거죠. 이게 이 사람은 중국의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을 세계에 소개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중국에 능력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였고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속는다는 느낌이 없이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할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가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명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 컴퓨터가 시작된 것은 트라이잼 20XT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긴 컴퓨터 중에 하나입니다. 1983년에 등장을 했죠. IBM PC가 1981년에 등장을 했는데 그 두 해 뒤입니다. 1983년.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IBM 호환기종이었죠. 그리고 그 우여곡절들을 거쳐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자주 쓰고 있는 네이버, 또 카카오톡, 아레아 한글, 다움, 안철수 연구소의 VS3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약간은 좀 우리의 뭐라 그러나요? 기대와 현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저렇게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인지 부조화 같은 게 약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드웨어들을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하드웨어. 얼마나 줄이 깔려져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 얘기는 다른 얘기다.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별로 강국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강국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보급률. 스마트폰 하드웨어잖아요. 예. 보급률 73%예요. 이거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73%예요.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예.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IT 강국이다. 또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마찬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검색 시장 소프트웨어는 어떠냐? 이거는 검색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83.5% 세계의 83.5%는 구글이에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83%는 다 구글을 통해서 뭔가를 검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 야후, 빙. 빙은 어디 거죠? 예,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두는 중국 거고요. 에스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AOL, 엑사이트 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 0.01 하는데 한국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기에. 한국에서 이거는 한국에서 네이버 한국 검색 시장에서의 네이버가 지금 49%가 됐더라고요. 구글이 43%인데 세계 시장에서는 존재가 없다. 이게 한국의 상황인 겁니다. 스마트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잖아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하드웨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지금 의원님이시죠? 예. 안철수 의원님이 만들었던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라고 알고 있는 컴퓨터 보안 분야는 어떠냐? 컴퓨터 보안 분야. 이게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기 쭉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이센셜, 아바스트, 윈도우스, 아비라, IBG, 캐스퍼스키, 쭉 맥카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V3는 없습니다. 안랩은 없어요. 자, 이거는 PC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PC 매거진이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전 세계에 안티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국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한 용어는 뭐냐? 안티바이러스죠. 엔타이바이러스. 엔타이바이러스 상품들을 쭉 테스트를 해서 그 랭킹을 매겨본 겁니다. 이건 2013년에. 그래서 1등이 뭐냐? 캐스퍼스키 랩, 맥카피, 아비라, 텐센트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쭉 돼 있는데 안랩 23위입니다. 23개 테스트했는데 23번째야. 그리고 다행히 23개 안에 들어갔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예. 한국의 소프트웨어 수준이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 수준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에 카카오톡과 이 라인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글로벌 메시징 앱들이죠. 어플리케이션들이죠. 거기 보면 주요한 앱 속에 좀 들어가 있어요. 카카오톡과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 카카오톡의 경우에 한국이 94%죠. 근데 다른 데도 보면 한국 사람의 94%가 쓴다는 얘기고 뭐 일본에서 10%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라인을 보면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은 어디서 하는 메시징 서비스죠? 네이버입니다. 그죠? 네이버가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에서 런칭한 겁니다. 일본 소비자들을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런칭을 시킨 거예요. 한국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런데 그게 주요해서 일본 스마트폰 소비자의 69%가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라인을 쓰고 있고 또 한국은 11, 그다음에 여기는 어딘가?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꽤 라인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라인의 가입자는 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가입자는 1억 4천만 명 정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라인 같은 게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거 얼마든지 스카이프라든가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오던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386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하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 무렵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무렵에 컴퓨터를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학생들일 거고 뭐 대학 갓 졸업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386 세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 컴퓨터 도사들이 됐고 그 사람들이 사업가들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이름은 뭡니까? 가운데? 이재용 맞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한 이재용이고 이 사람은 누구죠? 이찬진. 예,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안철수 사장님은 잘 알고요. 제일 이쪽 사람은 누구예요? 예, 저 사람이 이혜진입니다. 잘 아시네요. 예. 자, 그래요. 새로운 스타일의 사업가들이다. 굉장히 캐주얼하고 또 어찌 생각해 보면 그 이전까지의 기업가들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철학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에요. 예. 세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한 기업이 바로 이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이라고 하는 이분이죠. 이분은 여기 이찬진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저 사람이 이찬진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만든 겁니다. 그 이전에 한글 워드 프로세서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1988년? 저는 그때 제가 1988년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거의 처음으로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그때 쓰던 게 보석글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석글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보석글을 쓰기 위해서는 삼보 컴퓨터에서 제작한 그 그래픽 보드라고 하는 거를 장착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그래픽 보드를 따로 다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레아 한글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그런 거 없어도 됐던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글씨도 이쁘고 그런 거를 이 대학생 3명이서, 그 중에 2명입니다만, 대학생 3명이서 만든 겁니다, 이거를. 네. 대단한 아이들이죠. 그래가지고 1989년에 이거를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꽤 잘 팔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레아 한글, 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 상황인데 이건 1994년입니다만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도 등장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훈민정음.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학생들이 만든 거야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큐닉스라고 하는 데서도 만들었고, 일사천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이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2개죠. 예. 아레아 한글하고 MS 워드하고 2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매출액이 늘어가지고 100억 원을 달성을 합니다. 아이들이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흥청망청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로. 왜? 얘네들은 무슨 어디 가서 경영을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제품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주체가 되겠어요?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인터뷰 나오라는 데는 또 오죽 많아요. 그야말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된 겁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96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인 김희애하고 결혼도 합니다. 이찬진은. 그러죠. 그것뿐입니까? 1997년.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1997년 11월 부터 1998년 5월까지 이찬진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 직업이 매우 단명했죠? 자, 그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조 선생. 예, 의원님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왜 6달밖에 안 했어요? 왜 6살밖에 안 하면은 잘렸죠? 잘렸다. 예, 맞추셨어요. 잘렸다는 틀렸는데 국회의원을 했다는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상품은 뭘로 받으시겠습니까? 아, 예. 저는 책과 신권과 예, 신권을 신권을 받겠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맞습니다. 1997년 11월 이분이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물러났냐면 이회창 총재가 물러났어요. 국회의원직을 사직했어요. 왜?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이었던 이찬진 사장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요. 뭐 돈이 막 다발로 들어오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하고 결혼하지, 국회의원 되지, 어디가 뭐 아무튼 가는 데마다 최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관리가 안 됐다. 그러다가 1998년 어떤 사태를 맞게 될까요? 외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외환 위기를 맞게 돼요. 그리고 은행에서 방만하게 대출했던 그 대출금 회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1998년 5월 13일 1차 부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그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를 내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신문을 검색해 보면 불법 복제 때문에 이렇게 부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인과관계가 틀린 거예요. 불법 복제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불법 복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래아 한글을 쓰는 사람이 최소한 100만 명은 됐었는데 실제로 팔린 건 한 4만 5만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그런데 돈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결국은 돈 관리를 잘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금융공황 상태를 맞이한 거고 결국은 그래서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 부도가 나면 대부분은 구속이나 그러니까 횡령이나 무슨 배임이나 이런 걸로 잡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부정수표 단속법 같은 걸로도 잡혀 들어가고 부도수표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속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정말 급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기업이 있었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93년 그 무렵부터 아래아 한글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걸거적거리거든 이게. 계속 걸거적거리고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보면 MS 워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자국어로 서비스가 다 시작이 돼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한국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현지 사장에게 계속해서 빌 게이츠가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왜 저걸 못 없애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못 없애냐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사장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다가는 자기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을지니까. 한국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래 한글 같은 거를 자기가 예를 들어 망하게 했다 그러면 매국노가 돼가지고 아마 살 수가 없다는 거를 그때 잘 알고 있었고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공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98년에 이게 그만 부도를 내고 만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만 불 내지 2,000만 불을 투자를 해줄게. 그 대신 아래아 한글의 소스 코드, 그 프로그램, 원천 프로그램 있잖아요. 소스 코드를 넘겨주고 그리고 더 이상 한글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에 1,000만 불 내지 2,000만 불을 투자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찬진 너는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라. 뭐 하는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는 그러면 뭘 하라고?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계인 뭔가를 한다. 이런 구도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를 수락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중이에요. 6월 15일이었던 거죠. 6월 15일 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우성이 난 거죠.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우성이 난 거예요. 왜? 야,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그러냐? 뭐 국치 뭐 이런 시각으로 이걸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 아래아 한글인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냐?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려고 하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래아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됐고 저 아래아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의 회장이 이민하 회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메디슨 있잖아요. 벤처기업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던 그 메디슨의 이민하 회장 또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한글학회 뭐 이런 데들 주축이 돼가지고 아래아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억을 투자해 줄게. 100억을 투자하면 이제 그 회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도 돌아오는 거 막는 거는 100억을 투자해 줄 테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상은 끝내라 라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이찬진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100억을 투자해 준 게 아니고
70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국민 모금 20억 원에 메디슨이 50억 원을 투자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70억을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래 한글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찬진은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찬진의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로를 거쳐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품이 뜨는 바람에 무슨 이 내공을 기업가로서의 내공을 다질 틈도 없이 아무튼 막 그야말로 떠밀려온 또는 남들이 태워준 무등에 타고 막 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드림위즈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별로 이제 눈에는 잘 안 띄죠. 오히려 김희애의 남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글과 컴퓨터는요, 이 국회하고 무슨 관련이 많은지, 인연이 많은지, 이것을 그 다음에 물려받은 사람이 전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전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찬진에 이어서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를 하고는 조금 있다가 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분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예. 그렇게 됐어요. 벤처기업가들 중에 이렇게 정치 쪽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내 추측컨대는 벤처기업을 하면 인기가 있잖아요. 벤처에 조금 성공을 하면 그 비즈니스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벤처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정당들이 뭐 비례대표로 갖다가 앉혀놓든가 뭐 선거운동에 동원을 하든가 이렇게 되면서 자꾸 정치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죠. 전하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국회의원이 됐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한글은 진작 90년대에 100억 원 클럽, 100억 원 매출을 달성합니다만은 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100억 원 매출을 달성한 데가 이 핸디소프트라고 하는 이 기업하고 또 안철수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핸디소프트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저기는 B2B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예. 그런데도 꽤 매출이 많은 데고, 또 이 안철수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기로 하죠. 요 안철수까지만 하고. 예. 안철수 또 역시 마찬가지 386 세대. 86년에 의학 학사를 하고 뭐 의학 박사를 하고 1995년에 안철수 연구소 대표를 하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퀴즈를 내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네요. 그 안철수 당시 원장께서 무릎팍도사에 나왔을 때 자기가 1988년 6월에 처음으로 브레인이라고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티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백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 안티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계 최초의 백신이다 라고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1988년 6월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철수가 너무 뻥이 심하다 라고 비난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야, 네가 언제 처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공식적으로 이 브레인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결했다고 기록이 나오는 사람은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1987년입니다. 그게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해 1987년에 이 맥카피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만 존 맥카피라고 하는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예, 실제로 뭐 총 들고 막 뭐 누굴 살해했다 그래가지고 수배도 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근데 천재인가 봐요. 1987년에 그 브레인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최초로 이런 컴퓨터 보안 회사를 실리콘밸리에 만듭니다. 1987년이에요. 그게. 그런데 안철수가 브레인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1988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걸 몰랐거나 아니면 알아도 혹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세계 최초는 1987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맥카피라고 하는 게 아직도 이 보안회사로는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이 맥카피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생겼던 컴퓨터 보안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보면 안철수 연구소는 그 꽤 장사를 잘했어요. 2000년에 1995년에 회사를 만드는데 1988년에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로 하다가 1995년에 안철수 연구소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장사를 꽤 잘해요. 그래서 2000년에 130억 매출을 하게 되고 2013년에는 이제 1300억 매출이 꽤 많이 늘었어요.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권석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 보면 망했어요. 횡령으로 회사가 망해가지고 하울이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하울이라고 하는 기업이 2005년에 망했는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망하면 그 기업주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도 증자를 뭘 잘못해가지고 그게 횡령이 돼서 횡령으로 1년 6개월 형을 삽니다. 네, 징역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철수 연구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울이라고 하는 이 보안업체를 설립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쫄딱 망했어요. 이 하울이에서 제작했던 바이로봇이라고 하는 제품은 꽤 괜찮은 제품이었고 이 사람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CIH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그 백신을 그 안티바이러스를 자기가 세계 최초 개발했다. 또 코드레드 바이러스 해결하는 거를 자기가 최초로 해결했다. 또 님다 바이러스도 자기가 최초 해결했다. 슬래머 원 바이러스도 자기가 최초 해결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의 사실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꽤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연구소는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왜 이거는 쫄딱 망했을까? 결정적인 차이는 학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학벌과 지명도인 겁니다. 왜? 안철수 연구소는 우리가 안철수가 훌륭한 이유 의사를 하다가 그걸 때려치우고 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예요. 야, 의사를 다 그만두냐? 또 하나는 그걸 공짜로 줬다는 거잖아요. 공짜로 줬다 이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고 어떻게 돈을 벌죠? 안철수 연구소는? 이거 모순 아니에요? 공짜로 주고 돈을 번 겁니다. 그것은 공공부문에서 프로젝트를 받고 대기업들에서 프로젝트를 받은 겁니다. 공짜로는 누구한테 줬냐? 일반인들한테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공공부문들은 어떤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배정을 할까요? 누구한테 프로젝트를 주겠어요? 훌륭한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달라 그러면 안철수가 입찰하면 안철수한테 주면 그건 100% 안전합니다.
누구라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지. 왜? 모든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서울 의대 나왔잖아, 거기다가. 권석철은요. 권석철 인하공전 나왔어요. 인하공전을 나온 사람. 그러니까 하우리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너무 없는 거야. 안철수에 비해서. 자, 그러면 하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만든 그 백신 프로그램을 일반인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료화를 해야 되잖아요.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한테 불평도 많이 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안철수가 그거를 공짜로 뿌리고 있는 한 하우리가 어떻게 그걸 유료화를 시키겠어요? 결국 못했죠. 그리고 망했죠. 수입이 안 들어오니. 예. 그러니까 수입 구조를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에서 공짜로 풀었다? 공짜로 푸는데 어떻게 돈을 만들었어? 그럼 수익을. 천몇백억씩. 다른 수입원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안철수는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기업가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안업체로서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죠, 대한민국은. 안철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벽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1990년대 매출 100억 원 클럽, 이 소프트웨어로 100억 원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어서, 왜?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게 워낙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아래 한글하고 안철수 연구소와 핸디소프트 이 세 개가 그나마도 생존을 했다. 나름대로 방식으로.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안철수 당시 사장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이분이 1995년 3월에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을 하거든요. 회사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뭐 장사가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해 여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2년을 유학을 가요. 아, 왜 창업을 해놓고 창업하자마자 2년 동안을 사장이 그 회사를 비우면 그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분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낮에는 MBA 공부를 하고 밤에는 회사 일을 뭐 이메일로 보고 뭐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 정말 불가사의한 일로 저한테는 여겨지더라고요. 그 회사를 자기가 지켜보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남아서 한국에서 그 안철수 연구소를 지키고 그 물건을 팔고 했던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권석철 뭐 그런 사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이분들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한국에서는 성공을 했어도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한,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없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제품이고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꽤 다른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네이버와 또 한게임과 카카오톡과 뭐 이런 기업들인 것이죠. 자, 그중에 이혜진, 김범수 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혜진 1967년생이고 또 1990년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86학번이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들어갔고, 그리고 1992년에 삼성 SDS에 입사를 했고, 그 삼성 SDS에서 유니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제 PC 통신 아닙니까? 그런 PC 통신 관련된 일들, 예,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고, 그 무렵에 이 대기업들, 삼성 SDS 같은 데는 사내 벤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인큐베이팅을 해서 독립을 시켜주면서 SDS가 거기에다가 지분 투자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잘 나가던 그 사내 벤처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이혜진이었던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검색 엔진에 굉장히 이제 매료되지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는 걸 이제 막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에 막 흩어져 있는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홈페이지들에 있는 그 정보를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각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였죠. 지금이야 뭐 이 검색 엔진들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거 쉽지 않은 과제였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혜진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1999년에 이제 네이버컴이라고 하는 저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내 벤처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999년에 창업을 하는데, 그 창업이라고 해봐야 이게 뭐 너무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포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세요? 저거 영어 사전에는 없습니다. 예, 저게 원래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게 원래 영어의 이름이잖아요. 그 항해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를 항해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앞에 내비만 띈 거예요. 거기다가 내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서는 ER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콩글리시입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이죠. 자, 근데 이게 뭐 보면 그 검색 엔진의 성능은 꽤 좋았었지만, 하지만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순위는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어떻게 이 치열한 포탈 사이의 경쟁을 뚫고 생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택한 것이, 그런데 그 무렵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잖아요. 이게 외환 위기 당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고, 그때 소위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벌, 우리가 몇 번째 강의 때 했나요? 8번째 강의 때인가 9번째 강의 때 대마불사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30대 기업 집단 중에 15개가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뭐였냐면, 대기업은 이제 끝났어. 재벌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가 완전히 가버린 거야. 왜? 다 망하잖아, 지금. 다 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새로운 살이 돋아났게 해야지. 그 새로운 살이 뭐냐? 바로 그게 벤처였던 겁니다. 벤처 기업들이다, 이거. 벤처 기업들이고 그 대부분은 다 인터넷 기업들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냐? 벤처 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였습니다. 벤처 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벤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김대중 당시 후보가 벤처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벤처 기업 몇 개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5강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벤처기업 몇 개였을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벤처 육성 5개년 계획 속에 들어있는 벤처기업의 숫자는 몇 개였을까요? 네, 저 뒤에. 네? 100개요. 어림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 그 노란, 네? 500개요? 아니요. 예. 네? 아니요. 상자 밖에서 생각하시죠? 예, 그 빨간 10,000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개 너무 많네. 이건 거의 찍는 거네. 저 뒤에 계신 이제 여자분. 네? 3만 개요. 조금 벗어났습니다. 네. 저기 2만 개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책과 신권 10,000원과 어느 쪽을 택하시고? 신권 10,000원을 택하셨습니다. 네? 아, 책을 택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시죠. 예. 가만히 있어 아무도 못 맞춰. 아, 그러니까요. 예, 잘 하셨습니다. 2만 개였습니다. 2만 개. 벤처 기업을 2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2만 개를. 그리고 실제 얼마가 만들어졌냐면 2만 7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온 거야. 아무나 만드는 거야. 아무나 만드는 거. 아무나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벤처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심지어 저같이 투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제가 그때 3,000만 원을 넣었어요. 벤처기업 주식에 3,000만 원을 넣었어.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 정말 그 생각하면 속 쓰려요. 정말 정말 속 쓰려. 네. 그래가지고 네이버도 100억을 출자를 받았어요. 그때 아무튼 이 소위 벤처 버블이라고 해가지고선 벤처 붐이었죠. 그래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도 여기다 돈을 뭐 엄청나게 쏟아 넣었지만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여기에 뭐 너도나도 야 이거 때를 놓치면 이건 뭐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막자 타기 전에 들어가서 뭔가 사야 된다. 저 같은 사람도 샀고 그래서 다들 들어갔죠. 그 네이버가 100억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게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사가 100억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쓰지 이제? 돈을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그게 고민인 겁니다. 그 당시 기업들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마땅하게 쓸만한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나가는 다른 데하고 합병을 하자. 그래서 그때 합병을 하고자 하는 데가 바로 이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혹시 다이얼 패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이얼 패드라고 하는 인터넷 전화가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이 다이얼 패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전화를 다 대체할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필요 없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전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 주가가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높아지게 됐냐? 현대자동차보다도 새로운 기술의 시가총액이 더 커졌어요. 여기 보시듯이 금호, 롯데, 동아, 코오롱을 다 더한 것보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그 종업원 45명짜리 회사가 현대자동차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지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게 미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히 버블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남들이 거기에 돈을 집어넣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미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돈 집어넣으면 이건 대박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도 포탈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새롬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입원도 생기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훨씬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이 포탈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술하고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 선언을 했어요. 법적 절차는 거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선언을 하자마자 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자, 합병을 할 때 여러분 그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걸 산정하는 거 아시죠? 몇 대 몇으로 합병을 한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기업과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거든요. 기존 주식은 이제 태워버리고 그럴 때 그 기존 주식 태우는 주식을 몇 대 몇으로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합병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 분배의 비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높게 인정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합병 과정에서. 그런데 새로운 기술의 주가가 저렇게 막 폭락하듯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새로움의 합병 비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 새로움의 주주들이 야 저렇게는 합병 못해 라고 주주들이 다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새로움하고는 합병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움 기술이라고 하는 데는 완전히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종업원 45명짜리 그 회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는 원래 사실은 새로운 기술하고 네이버가 합병을 하려고 했을 때 3자가 합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혜진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3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친구였던 김범수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하고 합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럼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친구도 같이 SDS에 이 친구도 SDS에 같이 입사를 했던 친구입니다. 서울대 공대 동기예요. 김범수하고 이혜진은 공대 동기인데 그리고 SDS도 같이 들어간 동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둘 다 회사를 뛰쳐나온 거예요. 김범수는 더 먼저 뛰쳐나왔어요. 김범수는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뛰쳐나왔냐? 게임 때문에 뛰쳐나온 겁니다. 김범수는 게임 광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게임 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워낙 좋아했대요. 근데 그렇게 게임을 하고도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들어가고 그랬으니 천재는 천재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게임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돈 좀 빌려가지고 PC방을 8천만 원짜리를 차렸다든가 아무튼 그 당시에 그 홍대 왕십리 그 한양대 앞에다가 큰 PC방을 차렸는데 그 PC방이 꽤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PC방은 자기 부인한테 맡기고 그 PC방 한쪽 구탱이를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게임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지. 거기서 게임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임 개발을 하면서 또 동시에 했던 것은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 당시까지 PC방이라고 하는 게 다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PC 한 대 한 대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뭐 사람 있으면 돈 받고 나갈 때 잘못 받으면 뭐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김범수가 자기가 직접 PC방을 해보니까 이거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 거라.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썼고 뭐 그래서 그 요금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산정을 해주고 그것을 날짜별로 다 집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직접 개발을 했어요. 김범수가 자기 PC방용으로. 자, 그리고 이제 게임도 뭐 테트리스니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자기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다른 PC방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개발한 그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를 해줬어. 깔아보라 이게 공짜니까.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 PC방 초기 화면에
한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 게임 회사 화면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깔아주면서 자기 그 게임 프로그램을 같이 갖다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한 게임이라고 하는, 아무튼 이런 PC방을 하게 되고 이 한 게임이라고 하는 이 게임을 네티즌들이 또 이 컴퓨터 PC방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된 겁니다. 사용자가 된 거죠. 그래서 금방 100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대박을 냈습니다. 대박을 냈는데 이것도 돈 좀 버니까 우후죽순으로 또 생기는 거잖아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포탈도 돈 좀 버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친구가 다 이혜진도 그렇고 김범수도 그렇고 처음에는 돈이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앞날이 막막한 거라.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이 합치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합병을 한 겁니다. 네이버하고 한 게임을 서로 합병을 한다. 합병을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NHN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Next Human Network. 지금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다 NHN으로 돼 있잖아요. 그 NHN 그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이버는 그때부터 날개를 달게 된 겁니다. 뭐 네이버의 점유율이 쭉쭉쭉쭉 올라가죠. 원래 처음에는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야후 코리아가 최고였습니다. 야후 코리아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한 게임하고 저렇게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야후 코리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네이버는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수직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NHN의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냥 이런 스토리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교훈을 얻어야지. 자, 합병을 하려면 합병 당사자들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시너지 효과.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포탈과 또 한 게임이라고 하는 이 게임 회사가 합병을 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요? 네이버가 얻는 것은 뭐였고 한 게임이 얻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합병과 되지 않는 합병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거는 잘못된 합병일 것 같은데 저건 잘 되는 합병일 것 같아.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시너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네이버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상호간의 고객 수가 증가하는 거죠. 게임 고객은 검색을 하고 검색 고객은 게임을 하고.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이버는 포탈은 뭐가 없었죠? 콘텐츠요? 수입원입니다. 수입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탈은 사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공짜죠. 다 공짜야.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탈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갖다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게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뭘 얻는 거냐? 들어오는 사람을 늘리는 거죠. 예, 사람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는 없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 포탈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없는 것이고, 게임의 입장에서는 입장객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게 두 개가 서로 합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쪽이 다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을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려면 뭔가 서로 부족한 게 있어야 되고 양쪽이 서로 그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한 게임,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모험을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탄한 삶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자, 네이버하고 한 게임이 서로 합병을 했어요. 그 세상이 그냥 너무 평탄한 거예요. 그냥 장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회사를 그만둬요. 회사를 그만둬. 그만두는 이유를 본인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냥 그만둬. 그리고서는 1년 동안을 그냥 백수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애들하고 뭐 여행 다니고 집에서 게임했대요. 집에서 게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1년 동안을. 그러면서 이분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이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디아블로를 깼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디아블로를 깼대요. 그리고 자기 나이에 디아블로를 깬 사람은 아마도 한국에서 자기가 유일할 거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가족끼리 다 그렇게 게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고선 이제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NHN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병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주식 가치가 엄청나죠. 그것을 팔아요.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벤처 캐피탈도 만들고, 이 사람은 그 벤처 CEO 100명 양성이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위인터랩인가 하는 그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용 메시징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바로 이 카카오톡, 우리가 대부분 다 쓰고 있는 이 카카오톡인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카카오톡이 근데 매우 빠른 속도로 사용자 수를 늘려가잖아요. 그죠? 뭐 우리 대부분 다 그걸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다 쓰게 된 거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는 데스크탑 PC가 위주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네이버도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네이버보다도 훨씬 더 카카오톡을 더 자주 쓰게 돼. 그리고 이해지는 않은 거죠. 김범수는 저와 같은 기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큰 거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진 거야. 옛날에는 김범수가 동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해진도 거기에 대항마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네이버 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톡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죠? 품질은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폐쇄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 네이버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랍니다. 예. 저도 안 써봤어요. 뭐 저도 안 써봤으니 뭐 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돈은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카카오톡의 발톱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해진은 야, 이거 어떡하냐. 네이버는 이제 완전히 가게 생겼다.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래서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예 일본으로 가자. 한국에서는 도저히 카카오톡을 넘어갈 수 없으니 아예 일본에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NHN 재팬에 아예 이해진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 소비자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그게 라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 있는 그 뭡니까 이 스티커들도 다 일본 사람들용으로 완전히 일본화를 시킨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꽤 잘 작동을 해서 일본에 5,200만 명, 그리고 뭐 인도에서도 스페인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5억 명, 4억 9천만 명이라고 하는 가입자를 확보하게 됐고, 지금도 계속 라인 사용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김범수의 카카오톡을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 이런 메시징 서비스를 국내에서 시작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예 해외로 나간 거예요. 잘한 거죠. 일본에 나가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건 됐어요. 카카오톡은 처음에 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 4천만 명에서 스톱이야. 라인은 계속 늘고 있고 5억을 거의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진이 이긴 셈이죠. 이해진이 이긴 셈입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잘못하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리고 말겠네?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포탈하고 다시 합병을 하는 겁니다. 포탈하고 다시 합병을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다음하고 합병을 합니다. 다음에 이건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건 김범수입니다만은 둘이서 최근에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과 다음 카카오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단 시장 기반은 조금 다른 거예요. 네이버 라인은 오히려 글로벌하게 나가 있고 다음 카카오는 주로 한국 기반이고 이러면서 거의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됐고 둘이서 동지였다가 완전한 라이벌이 된 거죠. 아무튼 재미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다 지금 비슷한 세대들인 겁니다. 다 386 세대들이고 그 운동권의 그런 그 세례를 받은 그 세대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도 다 비슷하고 다 그런 거죠. 네. 이 사람은 이제 아까 그 뭡니까 김범수는 서울대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연세대 나왔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한메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대박을 낸 사람이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참 특이해요. 안철수 사장도 사업이 잘 되는데 2005년에 떠나잖아요. 회사를 그냥 떠나버린다고. 근데 이 사람도 2007년에 그냥 대표직을 사임합니다. 그럼 뭐 하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의장이야. 다들 의장이에요. 의장이 무슨 의장이죠?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사회 의장이에요. 사실은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는 건 직책도 아니에요. 그냥 대주주라고 하는 것을 뜻할 뿐이죠. 이사회 의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있냐? 그냥 이사회 열 때 그냥 의사 진행하는 겁니다. 예, 이사회 의장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떠나요. 아무튼 이분도 그런 상태에 있었고 2008년부터는 이 소풍이라고 하는 정체가 아주 애매모호한 저런 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라인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됐다.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 약간의 경제학 공부를 해볼까요? 네이버가 독점이라고 기존 신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네이버를 공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지금 네이버가 독점이라고 말이죠. 이거 벌써요. 지분 4.6%로 NHN 계열사 지배하는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왜 저런 공격을 받느냐? 네이버가 광고를 가져가는 것이죠. 광고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 신문들하고 서로 비슷한 시장을 놓고 지금 경쟁을 벌리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문들이 이제 이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가 과연 독점이냐? 이런 거예요. 네이버가 독점이냐? 우리가 독점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에서 독점을 공격하는 이유, 독점을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의 독점력을 믿고 또는 자기의 시장 지배력을 믿고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줄이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독점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독점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네이버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커져가지고 소비자한테 피해 주는 거 있나요? 무슨 피해를 주죠? 네이버가? 네이버가 소비자한테 피해 주는 게 없습니다. 예? 광고 단가. 광고 단가. 광고 단가는요, 네이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광고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네이버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신문을 포함한 전체 광고 시장에서의 광고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크린하고 그 경쟁을 한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있죠. 아, 예. 클릭수가 네. 클릭수 단가가 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니까 온라인에서 원 스크린으로 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그 말씀은 맞고요. 근데 그거는 네이버가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광고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다 공짜로 주잖아요. 네이버가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다 공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 그러니까 포털은 아무리 많이 생기더라도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는 게 없어요. 다 공짜니까. 뭐 지도도 공짜지, 사전도 공짜지, 무슨 인물 검색도 공짜지, 뭐도 공짜지, 다 공짜야. 그런데 그런 공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뭐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이라고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는 그것이 독점이 이루어져서 소비자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다. 값을 높이고 생산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이버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네이버를 독점으로 공격하는 것은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더하죠. 왜냐하면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둘은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광고 단가에서부터 뭐 공짜로 줄 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 자, 그래서 네이버를 독점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본적인 그 경제학적 관념하고 맞지를 않다. 원래 독점을 비판하는 그 원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 이 새로운 스타일의
컴퓨터 도사 기업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보다 상당히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 집 하나 짓는 것만 해도 그래요. 사옥을 짓는데 이거는 네이버의 사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가다 보면 네이버 사옥을 보실 수 있어요. 초록색, 고층 빌딩 초록색 사옥이 있거든요. 그린 팩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예. 이 안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속의 내부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공식 견학 코스도 마련해 놨더군요. 그래서 아무나 신청하면 가서 견학을 할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이렇게 멋진 사옥을 지었고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갖고 있죠. 자, 마지막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는 네이버는 사옥을 분당에 지었습니다. 수도권에 있죠.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주 멀리에다가 사옥을 짓습니다. 저 뒤에. 네. 제주도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책과 신권 10,000원과 선택을 하시죠. 신권. 네, 신권을 갖다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예 제주도에 갖다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386 세대의 이 기업가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노무현 스타일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 이전에 이병철, 정주영, 무슨 구인회 이런 스타일의 기업가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아고라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다음 세대는 이제 어떤 기업가들이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386 세대의 기업가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런 코드는 노무현 코드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 기업가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다음 이재용 저분은 사실상 이제 이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를 김범수한테 다 넘겼습니다. 자기는 이제 안 하겠대요. 그럼 뭘 하느냐? 자기는 그냥 후대를, 그러니까 벤처 기업가를 기르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지분을 다 처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굉장히 특이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철수 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 세대에 어떤 공통적인 코드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컴퓨터 도사들이 기업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김범수 의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혼자 완벽한 것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일단 빨리 만들고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이를 보완하는 편이 좋다. 일단 그러니까 베타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일단 출시해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가서 고치자. 그게 완벽한 걸 만들려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이 김범수 의장의 성공 전략인 셈인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가 열전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있었으면 아마 10년 걸려도 안 됐을 텐데, 일단 시작했더니 아무튼 지금 11강까지는 왔고 매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번 시즌 2를 할 때는 아마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과제, 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뭐냐? 언어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5천만은 너무 좁습니다. 한반도는 너무 좁아요. 이 5천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한계가 너무 뻔하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큰 장애가 뭐예요? 바로 언어입니다. 한국어, 코리안이 얼마죠? 3.9%인가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나마도 언어치고는 꽤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제법 많이 쓰는 언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언어의 3,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복고일 선생께서는 그래서 영어를 공용화하자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 중국어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 바로 우리가 순혈주의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혈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죠. 예. 실리콘밸리가 왜 강하냐? 잡종 강세입니다. 오만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뭐 인도 사람도 있지, 파키스탄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온갖 문화들이 다 거기서 섞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문화, 새로운 제품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큐퍼티노라고 하는 데인데 이 큐퍼티노가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 애플을 만든 그 동네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여기에 시의원들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일본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시의원이. 예.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전통적인 미국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시티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한국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기가 이 서울이 그야말로 글로벌 플레이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중국어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영어도 이루어지고 뭐 오만 일본어도 여기서 쓰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를 알고 그들의 언어를 쓸 수 있고 그래야 세계적인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꽤 잘하고 있는 사람이 SM이죠. 이수만. 예. SM에서 만들어지는 노래들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작곡가는 유럽에 있고 가수는 한국 사람이지만 대부분 뭐 가수들 중에서도 중국 사람도 있죠. 작사는 또 어디서 하고 뭐 국적을 가리지 않죠. 심지어는 아예 여권도 만들었습니다. 버추얼 네이션을 만들었어요. SM은. 네. 가상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있고 여기에 리얼 네이션은 여기에 있고 자기들은 가상 국가를 만들겠다. 음악으로 시민권을 주는 가상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SM 타운에 그 가상 국가 이름이 SM 타운이거든요. 그 SM 타운의 여권입니다. 저게 여권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SM 타운 무슨 그 컨설트 할 때는 저 여권을 들고 들어와요. 일종의 국민증 같은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데가 바로 SM 엔터테인먼트고 또 그것 못지않게 양현석이라든가 박진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정말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K-팝을 지금 세계의 K-팝으로 도약시키고 있는 그 원동력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12강 10월 13일 K-팝 세계를 춤추게 하다. 이것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